심장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심장병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고 후천적인 심장병이 있을 거예요. 네, 선천적인 심장병이라는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심장병이고요. 후천적인 심장병은 심장병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장병. 오늘은 후천적인 심장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견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이라고 하는 MNVD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소형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소형견들 아이들에서 심장병이 진단되는 경우에 85에서 90% 이상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에요. 영어로는 믹토마터스 마이트랄 밸브 디지즈라고 해서 줄여서는 MNVD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판 폐쇄부전증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보호자님께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강아지들의 심장의 구조는 사람의 심장 구조와 매우 유사하거든요. 사람처럼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을 가지고 있고, 심장은 몸 안에서 혈액을 먼 곳까지 뿌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축하고 이완 운동을 하는 몸 안에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의 구조를 그래서 이제 모식도를 보면 이쪽이 이제 좌심방이 되고 여기가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좌심방에 있는 혈액은 좌심실로, 그리고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대동맥을 타고 몸으로 이제 혈액을 전달해서 산소를 전달하게 되고요. 산소 전달을 마친 혈액은 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방의 혈액은 우심실, 우심실의 혈액은 이제 폐동맥을 따라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산소 교환을 마친 혈액은 폐 정맥을 따라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은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 운동만 할 뿐인데 혈액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그리고 대동맥, 폐동맥에 각각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심방에 있는 혈액이 좌심실로 향할 때는 판막이 열렸다가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대동맥을 따라서 몸으로 혈액을 뿌려줄 때는 이러한 판막이 닫혀서 위로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이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저희가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천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좌심방이 닫혔을 때는 아주 예리하게 닫히기 때문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품종 소인이 있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아이들이 판막의 끝이 두꺼워지는 점액 변성에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액 변성을 겪게 되면 실제로 판막이 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닫혔을 때 아주 예리하게 닫히지 못하고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원래는 대동맥을 따라서 위쪽으로만 대동맥을 따라서 혈액을 뿜어줘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을 따라서 일부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역류되는 혈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좌심방 입장에서도, 사실 좌심실 입장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점액 변성의 정도가 심해지고 역류되는 양이 많아지면 점점 좌심방 내에서 혈액이 쌓이면서 좌심방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넘어가게 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좌심실의 내강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심장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강이 커지는 것은 근육에서 보상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보상을 하지 못하고 점점 심장이 커지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심장 안에서는 혈액을 머금을 수가 없고, 이 전 단계인 폐정맥의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 안에 정수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적혈구나 백혈구와 같은 혈구 성분은 혈관 내에 그대로 있지만 물 성분이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폐에 물이 차게 되는 폐수종 혹은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폐우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단계가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단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제 2019년에 ACVM이라고 하는 미국 수의 내과 협회에서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MNVD와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합의문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A 단계와 B 단계, 근데 B는 B1, B2 단계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C 단계, D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계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단계부터 말씀드리기 앞서 실제로 심장이 커진 모습을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은 아이는 아니지만 둘 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의 같은 품종의 아이이고요. 보면 이제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를 가진 아이에 반해서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만 4년 이상 심장병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장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커지게 되면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 기관의 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관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기관지가 좁아진 모습도 볼 수 있고 심장의 키와 너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척추뼈의 길이와 비교해서 보는 VH 방법이라던가 좌심방의 크기를 척추뼈 길이에 비례해서 보이는 V라스 이러한 수치들이 증가하는 심장이 커지는 신비대를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A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테이지 A는 실질적으로는 심장병이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군이에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심장병이 MNVD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형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대형견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발생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티즈라던가 포메라니언, 치와와, 푸들 이런 아이들이 다 속하게 돼요. 태어났을 때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이 점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모식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혈액의 역류를 하게 되면 수의사가 청진을 통해서 심장 이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잡음이라고 하는 심장 이상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청진을 해봤더니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2008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MNVD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심장질환이 MNVD가 생길 수 있는 품종의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수의사를 통해서 심장 청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내원해서 아이들 청진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청진상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심장병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예를 들면 방금 보여드렸던 엑스레이라던가 혹은 심장 초음파, 최근에는 혈행을 통해서 심장 바이오마커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검사들이 굳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가 권장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청진을 했는데 심잡음이 들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권장을 드리게 되고 여기서의 추가적인 검사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레이라던가 심장 초음파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심장병이 생기는 단계를 저희가 이제 B단계라고 규명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청진했을 때 심장의 청진상에서 심잡음이 들리는 단계, 다만 임상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심장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역류가 발생하는 단계, 그래서 역류가 발생하는 단계를 저희가 이제 B1, 다만 그 역류의 양이 많지 않고 심장의 보상을 잘 하고 있어서 심장의 크기가 정상인 경우 혹은 많이 크지 않는 경우를 B1단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이 B1단계에서는 A단계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에 변성이 생기지 않는지, 리모델링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심장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커지는 단계를 B2 단계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B2 단계부터는 실질적으로 약물 치료가 권장이 되는 치료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B1과 B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 중에서 최소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저희가 이제 B2 단계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잡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잡음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보통 1, 2단계에는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들리지 않는 심잡음이기 때문에 심청진을 했을 때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그때가 최소가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로는 초음파 검사상에서 체중을 보정한 좌심실의 내경 증가되어 있는지 저희가 요거를 이제 LVIDDN이라고 하는데 요 수치가 1.7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좌심방의 크기가 대동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보는 LAAO 레이시오가 1.6 이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뼈 길이와 심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VHS의 수치가 10.5 이상인지 요 4가지 기준에서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그때부터는 B2에 준해서 심장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로는 B2라고 하더라도 임상 증상이 없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던가 폐 부종이 생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임상 증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약물 처방을 권장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C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에 비해서 B2 단계에서 피모벤단이라고 하는 강신제 성분을 처방받은 아이들이 약 15개월 정도? 약 1년 3개월 정도 C단계로 진행이 되는 속도를 늦춰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 단계부터는 저희가 이제 심장약을 처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C단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수치상의 이상보다는 폐에 물이 차서
신부전이 생긴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이제 우렬성 신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MMVD로 인해서 신부전 증상이 생기는, 폐에 물이 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수종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호흡수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B2 단계로 관리하고 있던 아이들이 실제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 심각한 폐수종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심각한 호흡곤란이 생기기 전에 보호자님께서 좀 눈치를 채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분당 호흡수를 측정을 하게 되고, 분당 호흡수라고 하는 거는 1분에 아이가 숨을 얼마나 쉬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1회라고 한다면 1분 동안 숨 쉬는 거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초시계를 옆에 두고 1분 동안 호흡수를 측정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초 정도 호흡수를 측정했는데 3번 정도 아이가 숨을 쉬었다라고 하면 1분 호흡수는 거기에 곱하기 6을 한 18번이 이제 분당 호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님께서 초시계랑 아이를 동시에 보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숨을 쉴 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 밑에 보면 이제 시간이 있는데 10초가 되면 멈췄다가 다시 이제 영상을 봐서 10초 동안 아이가 몇 번 숨을 쉬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쉰다면 분당 호흡수가 18회가 되는 거고요. 10초를 세었는데 숨 쉬는 게 10번을 쉬었다. 그럼 분당 호흡수는 60회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수를 측정하는 건 맞는데 어느 시점에서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냐면 아이가 가장 안정이 되어 있을 때 호흡수를 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SRR이라고 하는 수면 중 호흡수를 저희가 측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이들이 잠을 잘 때 가장 안정된 상태로 숨을 천천히 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숨을 빨리 쉬는 상황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일상생활 중에. 예를 들면 아이가 산책을 할 때도 호흡이 좀 빨라질 수 있고, 병원에 오는 긴장된 상황일 때도 엄청 호흡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도 호흡수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이럴 때 호흡수가 빨라지는 거는 실제로 우려성 신부전이 생겨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이가 숨을 천천히 쉴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폐수종이 생기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폐수종이 생긴다면 숨을 천천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숨을 천천히 쉬게 되는 수면 중 호흡수, 혹은 가장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안정시 호흡수가, 여기서의 정상 범위는 보통은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하가 정상입니다. 수면 중에 호흡수가 30회 이상이 된다면 혹시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을 하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한번 측정했는데 36회가 측정됐는데 30분, 1시간 정도 후에 측정을 해봤더니 다시 18번 혹은 24번 정도로 좀 떨어졌다면 일시적으로 호흡수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측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재측정을 했을 때도 30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호흡수가 증가됐음을 인지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실제로 폐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확인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초기에 폐수종이 찼을 때 병원에 내원하는 것만으로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을 매우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심해진 상태, 매우 심한 폐수종의 상태로 내원을 한다면 병원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폐수종이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또 이제 저희가 응급처치로 고용량의 이뇨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합병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 B2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님들의 핵심은 C로 관리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여기서는 너무 심한 폐수종이 생기지 않은 단계에서 알아차림이 필요하고,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호흡수를 측정하고 있는 어플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어플을 좀 확인해서 꾸준한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습관적으로 촬영해서 10초 호흡수를 측정해서 곱하기 6을 해서 분당 호흡수를 측정을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호흡수가 30회 이하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현재 아이는 우렬성 신부전의 상태가 아닌, 다시 말해 그 폐수종의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안심하고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폐수종이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C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모벤단이라고 하는 강심제 성분 외에 추가적인 이뇨제라던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라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억제시켜주는 라스 억제제 같은 것들의 추가 처방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폐수종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관리법 같은 것도 좀
폐수종이 언제 많이 보통 생기냐면 똑같은 심장병을 관리하고 똑같이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극도로 흥분하거나 긴장했을 때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명절에 차를 타고 이동이 굉장히 길었다거나 아니면 그 집에 손님들이 많이 놀러 와서 아이가 굉장히 좀 긴장했던 상황, 그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장병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되는 진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폐수종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극도로 흥분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좀 차는 경우가 좀 있고, 극도로 흥분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들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차 타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고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차 타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보호자님들께서 가끔 문의를 하세요. 아이 뭐 비행기 타도 되는지, 차 타고 멀리 이동해도 되는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보호자님께서 관찰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좀 극도의 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안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이뇨제 용량으로 관리되지 않는 심장병의 단계를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D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지 D는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심장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준치 이상의 이뇨제를 처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수종이 차는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가 아닌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폐수종이 생기지 않도록 증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스테이지 D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 수의내과 협의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반려하고 계신 대부분의 소형견 아이들, 예를 들면 말티즈라던가 푸들이라던가 치어와라던가 포메라니안 혹은 뭐 비숑 프리제, 모든 아이들이 스테이지 A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청진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만 나이가 한 6살 이상만 되었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청진을 받아보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청진상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엑스레이라던가 심장 초음파와 같은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장 청진상에서 심 잡음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제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말씀드렸던 엑스레이나 심장 초음파 혹은 이제 뭐 최근에는 심장의 바이오마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전도를 볼 수 있는 ECG 검사 등을 통해서 아이의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심장의 심 잡음은 확인되고 혈액의 역류는 있으나 심장이 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B1 단계로 약물에 대한 처방 없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 중에 기준치 이상으로 심장이 커진다면 이제 B2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는 강심제가 포함된 심장약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부터는 호흡수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빨라지고 한 번이라도 폐수종이 확인이 된다면 스테이지 C에 준해서 이뇨제가 추가가 된 심장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MMVD를 관리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식단적으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심장병을 오래 관리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육량이 빠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카디아 카캑시아라고 하는데, 근육량이 빠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심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나 이뇨제를 처방받고 있는 아이들이 또 하나 이제 생기는 문제는 이러한 심장병의 노령성 질환인데,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이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심신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너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받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단백질의 조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체액에 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체액이 저류하게 되고, 이렇게 저류된 체액이 또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나트륨 함량의 시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심장병 있는 걸 네. 집에서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마른 기침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도 심장병을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침을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진을 했을 때 실제로 잡음도 들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이천반 폐쇄부전증의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일상생활 중에 할 수 있는 기침은 꼭 심장병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가 기관지가 약해지는 기관지 허탈이나 기관지 협착에서 또 심장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관지 협착이나 기관지 허탈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노령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기관지가 약해져서 기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침을 한다라고 해서 모두 심장병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 말해서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관지를 압박을 하면 실질적으로 기관 허탈이라던가 기관지 협착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기침의 빈도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성 기침을 하게 되는데 습성 기침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폐에 물이 찼을 때 실질적으로 호흡수가 늘어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하는 기침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보이는 기침은 폐수종일 때도 기침을 할 수 있고 폐수종은 아니더라도 심장병 때문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병이 없을 때도 기침을 할 수 있어요. 기침이 좀 잦다라고 하면 이 기침의 원인이 기관지에 있는 건지 심장에 있는 건지 확인을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심장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수술을 권해드릴 때는 스테이지 D에서 권해드리기보다는 애초에 심장병이 진단이 된 상황일 때부터 권해드리긴 해요. 실제로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 판막 성형 수술이라던가 판막을 잡아주는 건삭을 성형을 해주는 개심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심 수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스테이지가 너무 진행돼서 해주는 경우보다는 좀 스테이지가 진행되기 전에 해줬을 때 훨씬 더 예후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심장병으로 진단돼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이 내과적인 방법밖에 없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 심장병으로 내원해서 진단이 된 시점부터 제가 수술에 대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술까지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다만 이 수술은 아직까지는 보호자님들께서 선택을 하시기 쉽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수술의 위험성, 마취의 위험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 비용이 굉장히 좀 고가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심장병 환자들의 99.9%는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내과적인 치료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앞으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더 많아지고 수술을 하는 환자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좌심반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에 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심반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박, 이걸 이제 삼천판이라고 하는데 삼천판 폐쇄부전은 또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또 전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삼천판 폐쇄부전증 외에도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폐성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심장병 분류 안에는 포함되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 제가 다음 기회에 이러한 삼천판 폐쇄부전증과 혹은 폐성고혈압 혹은 그 이외의 이제 심장병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